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기출 해설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형 이제 교재로 새로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어떻게 시작할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먼저 한번 보시면 자료 2쪽에 그죠? 자료 2쪽에 1주에서부터 8주짜까지의 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주, 6주, 7주, 8주 보시면 문화지도하고 이해능력 지도, 표현능력 지도가 이제 이게 한꺼번에 하지 못해서 지금 5주, 6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다시 제가 또 살펴보니까 사실은 또 하다 보면은 5, 6, 7, 8주의 그 문화지도, 이해능력지도, 표현능력지도, 문법지도, 어휘지도는 조금 이렇게 섞여서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주는 거의 뭐 고정되게 진행하겠지만 5주부터 8주 차는 이 목차가 조금 섞여서 진행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 위에 강의 목표와 과제 보시면 목표는 90년대부터 2025년도까지 모든 연결 문제와 모험 답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출처 근거를 위한 아티클과 핵심 읽기 또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5월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출 해설반의 목표는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를 통해서 만점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과제를 제가 매주 2개씩 여러분 자료 또 다른 자료에 있는 것처럼 매주 2문제씩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문제 풀고 그 다음에 뒷장에 그 답안 용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답안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림 파일 JPG 파일로 해서 우리 카페에다가 권두걸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오늘만 해도 문제가 거의 50문제, 거의가 아니라 55문제를 우리가 오늘 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다 풀면서 다 노티싱을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2문제씩을 좀 변형식의 문제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문제만큼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좀 고민해서 답을 써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우선 드래프트를 한번 써보고 빈종에다 써보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다가는 좀 정말 정서된 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평소에 쓰는 이제 검정색 펜으로 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정말 이게 답안이다. 정말 이거가 내 이 답안을 보고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러분 일반 모고 연습할 때만 해도 여러분 막 바쁘게 쓰고 바쁘게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써서 잘 이렇게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2문제만은 좀 더 의식 올리기예요. 그러니까는 막 써서 막 연습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글씨에서부터 또 글자 수에서부터 그냥 글자 수도 여러분이 무조건 나는 그냥 100자 써볼래 하고 100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100자를 썼다면 그걸 한 50자 정도로 줄여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출할 때는 좀 50자 정도를 또 아니면 내가 한 20자밖에 못 썼어. 그러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뭘 좀 더 보충해야 그래도 최소한 30자 40자라도 될까 해서 좀 더 보충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거의 정확하게 정말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생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이다 생각을 하고 모험 답안을 만들어서 내가 학생들에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좀 써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2문제씩 제출해 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자료들 보시면 3쪽의 자료는 이제 마인드맵, 우리 마인드맵 시간에서도 한번 쭉 보았지만 기출문제니까 이번에는 특히 2008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출문제 어떠한 것들이 이언어 습득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언어 습득이라고 했을 때는 큰 분야로 이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 그 다음에 이언어 습득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걸 우리 보통 전략하고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자 언어, 중간 언어, 발달 및 특징, 이 언어 학습 전략, 여기 전략이 있네. 이 언어 학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 파트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여러분이 또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2026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쪽부터 보시면 4쪽, 5쪽, 6쪽, 7쪽에 거쳐서 각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픽과 함께 쓰이는 키워드를 같이 이렇게 정리해 놓았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토픽만 주고 함께 쓰이는 키워드 그냥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매 문제마다 찾아서 그 키워드를 좀 기입하면 가장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표를 만든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걸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안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정리를 했을 때 또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예시로 해서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걸로 이제 뭐 문장을 만들어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본문안의 내용을 보면서 이 어휘들이 이러한 키워드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하면서도 여러분이 옆에다 이거를 펼쳐놓고 하시면은 1번에 나오는 예를 들어 1번의 토픽은 세일리언스였는데 그 세일리언스와 함께 어떤 단어들이 같이 쓰이는지 노티싱이라든지 디텍션이라든지 익스포저라든지 또 아주 쉽게는 2번에 백슬라이딩이 토픽으로 사실은 답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백슬라이딩과 같이 나오는 단어들 U-shaped course라든지 overgeneralization, errors, regress 사실 이런 단어들만 정확하게 만약에 안다면 백슬라이딩이라는 답은 그대로 사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키워드와 함께 토픽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수업할 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교재부터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교재 보시면은 맨 앞쪽에 지금 드렸던 기출 해설의 그 마인드맵 외에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2025년부터 2002년도까지에 대한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고 영어 교육론 문제는 어쨌든 범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계속 돌아가는데 계속 돌아갈 때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2년도 것까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제 영어교육론은 거의 우리 임용영어에서 반 정도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는 거의 한 68% 거의 70%가 나왔던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만 보면은 다 되는 거야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기출만 본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을 내가 다 보고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외우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내가 필요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보시면 이언어 습득, 영어 교재론, 영어 평가, 영어 교수법 1, 2, 3, 4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5에서부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지도 2의 표현 능력 지도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문화지도라는 걸 좀 새롭게 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표현이나 이해나 다른 데 있었던 문화를 다 제가 뺐어요. 문제를 다 빼서 문화지도에다가 따로 하나의 항목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문화의 문제들이 계속 지난 한 3년, 4년 동안에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문화지도를 따로 뽑아서 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따로 하기보다는 이해 능력으로 리스닝과 리딩 표현 능력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을 따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좀 편집을 다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어휘.
네. 그러면 한번 그 이언어 습득에 대한 것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컨드 랭귀지 애쿼지션, 이제 이언어 습득이라고 하죠. 이언어 습득이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인풋을 받아서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주 목표예요. 좋은 인풋을 받아서 좋은 아웃풋을 만드는 거. 근데 좋은 인풋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가 좋은 아웃풋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인풋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인풋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티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티싱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언어에 대해서 어텐션을 해서 그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는 그러면 노티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번 문제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바로 이 노티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일리언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풋에 대한 세일리언스를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인풋 인핸스먼트나 인풋 플러딩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인풋 인핸스먼트나 인풋 플러딩 활동을 통해서 세일리언스를 할 수 있고 그 세일리언스가 된 것이 노티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인풋을 가지고 내가 좋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이 바로 애쿼지션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말했을 때는 인풋이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언어 습득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풋은 어떠한 인풋을 우리가 인풋을 어떠한 인풋을 받아들였을 때 가장 좋은 인풋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인풋을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폼을 배운다라고 해서 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폼과 미닝 또 하나의 유스까지 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폼과 미닝과 유스가 같이 들어오는 인풋. 그래서 이 인풋을 그냥 또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폼, 미닝, 유스만 같이 묶어주면 되냐? 그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서 액추얼한 실제적인 랭귀지 유스 안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랭귀지 유스 안에서 폼과 미닝과 유스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좋은 인풋이라고 하고 이 인풋을 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학습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폼과 미닝과 유스가 잘 들어와서 실제 언어에서 잘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인풋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그대로 그냥 100%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100% 나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닝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다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것을 그대로 다 이해하고 그냥 다 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이런 어떤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브레이크다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브레이크다운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니고시에이션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트리거, 어떤 문제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너가 시그널을 보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리스판스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식의 어떤 루틴, 이러한 과정을 미닝 니고시에이션 루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냥 모국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언어 학습자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너가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 어떤 과정이야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블럼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시그널은 그것을 indicate,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럼 리스판스는 보통 이제 리페어를 통해서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얘가 모른다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뭔가 수정을 해줘. 아니면 다르게 말해줘.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팔로우에서는 이제 과연 그것이 애쿼지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Tom is a loner. 탐은 로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그널을 보내요. 로너? 무슨 말이지? 그래서 what?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시그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he is an outsider. 아웃사이더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로 신호를 보내요. 그랬더니 I see 하면서 but I'm an insider. 나는 인사이더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래서 이것이 습득되었으면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나의 예시로 이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너라라는 말을 아웃사이더라는 어떤 시나님을 통해서 리페어를 해주려고, 그죠? 리스판스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은 이러한 어떤 나의 예시를 들므로써 아웃사이더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습득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닝 니고시에이션의 루틴을 통해서 트리거나 시그널이나 리스판스나 팔로우업의 이런 루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프로덕션하고 그래서 리셉션과 프로덕션이 주고받는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 안에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쓰는 또 스트래티지가 함께 이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닝 니고시에이션 우리가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comprehension check. 그래서 내 말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그냥 상대방과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Are you following me? Do you understand me? 라고 하면서 체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드백에서도 쓰지만 clarification request 를 통해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clarification request를 썼죠. 뭐라고? 다시 말해줘 라고 제안을 하면서 또 하나는 confirmation check 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스트래티지 어떤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닝 니고시에이션이고 미닝 니고시에이션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이러한 어떤 그 인풋이 들어오는 것을 상대방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더 인풋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인풋을 모디파이해서 다시 또 프로덕션을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미닝 니고시에이션 문제라든지 또 이런 스트래티지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이 언어 습득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러와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학습자의 그 어떤 에러, 스튜던트의 에러가 가장 기본이 되어서 선생님의 피드백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다시 업테이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의 에러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러 어널리시스가 바로 스튜던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습자의 에러를 기본으로 해서 나의 어떤 수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학생의 업테이크가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학습자의 에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 어떤 트랜스퍼의 과정에서 트랜스퍼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저티브 트랜스퍼와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있을 때 파저티브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거티브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인터피어런스로 또 다른 하나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는 L1이 L2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L2 안에서.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인터 링규얼 에러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L2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트라
lingual error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 하지만 언어적인 요인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네거티브 트랜스퍼에서 생기는 오류가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기본으로 하여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제 피드백은 티처의 어떤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을 할 때 임플리시트 피드백에서 우리가 크게 익스플리시트 피드백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는 리퀘스트가 있고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는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 니고시에이션 전략과 마찬가지로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나 또 일리시테이션 또 메타링귀스틱 피드백 또 에코잉이라고 하는 이제 리피티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할 때 이 리퀘스트와 이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은 가장 임플리시트와 가장 익스플리시트 끝에 있는 피드백의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교사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다시 답을 제공해서 다시 답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리퀘스트는 의미적으로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은 폼적으로 너가 틀렸어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제대로 된 폼을 제공해주는 어떤 형태의 피드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일리스테이션, 메타링귀스틱 피드백, 에코잉은 말한 것처럼 교사의 리포뮬레이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학습자가 리포뮬레이션. 즉 학습자의 셀프 리페어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학생의 오류가 만들어지고, 그죠? 다시 말하면 학생의 이제 이러한 어떤 오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피드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다? 다시 학생의 업테이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많은 업테이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통계적인 거예요.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학생의 업테이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이 왜냐하면 어떤 클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셀프 리퍼에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이 언어 습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은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죠? 에코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랭귀지 에코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풋이 좋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인풋을 노티싱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풋의 어떤 세일리언스가 필요하고 세일리언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풋 이네스먼트나 플러딩으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티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폼과 미닝과 유스가 함께 돌아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매핑되는 근데 그게 어떤 어디에 안에서 액추얼 랭귀지 유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대의 영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오센티시티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인터그레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 과정이 그냥 순탄하게 내가 주면 그대로 받고 주면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일어난다?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난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트리거에서부터 시그널, 리스판스, 팔로업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니고시에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전략을 쓸 때 컴프레션 체크,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컨포메이션 체크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언어들이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오류는 주로 네거티브한 트랜스퍼, 즉 인터피어런스나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피드백은 임플리시트 피드백이나 익스플리시트 피드백으로 나눠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이 이제 많은 업테이크를 일어날 때, 특히 업테이크라고 했을 때도 업테이크 위드 리페어, 학습자가 리페어가 된 업테이크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것을 성공한 습득이다라고 이야기를, 석세스풀한 에코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우리 문제 안에서 어떻게 실제 그 교실 현장에서 나오는지를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게 뭐 가장 최근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 바로 뭐 작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세일리언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랭귀지 디벨롭먼트의 세일리언스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일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 바로 how prominent한지, how easy한지 인풋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풋을 뭐 하이라이트 시키거나 이렇게 스탠드아웃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프리퀀시를 높이거나, 이게 바로 다 뭐예요? 인풋 플러딩, 인풋 인핸스먼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풋을 어떻게 하게 해준다? 세일리언스를 높이게 해준다. 그렇게 되면 더 노티싱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노티싱을 또 디텍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이게 바로 세일리언스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2번 가볼게요. 문제가 많아서 조금 빠른 속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다 풀어오지는 못하더라도 그 챕터 2 다음 주 거를 항상 그 미리 한번 쭉 보고 오시면은, 보면서 그 포인트 되는 것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그 수업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문제는 2023년, 이것도 이제 최근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라이팅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이밸루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라이팅 할 때 프로세스 베이스드 라이팅, 프로덕트 베이스드 라이팅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밸루에이션에 있어서도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이밸루에이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자가 어떤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의 이제 걱정은 학습자가 옛날보다 더 에러를 더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어떤 사람도 뭐 무슨 이야기 하면서 꾸준히 나빠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참 꾸준히 나빠진다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을 정도의 어떤 표현인데, 지금 여기서도 선생님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드링트, 웨어드, 헐드라는 약간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생님의 집에 T1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것도 진보하고 있고, 이게 바로 뭐다? U-shaped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국에 가서 이제 그 정리된 표현을 보면은, 아까 제가 키워드 그 타픽 표현에도 쓴 것처럼 리그레스 된다라든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된다라든지 코렉트였던 것이 인코렉트로 오히려 변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뭘 이야기한다? 바로 백슬라이딩. 위에서도 이야기한 U-shaped, 그죠? U-shaped니까 처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드랭크라라는 말을 썼어. 그런데 좀 지나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서 드링트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어때요? 애들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 이제 드랭크라라는 말을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U-shaped예요. 그래서 U-shaped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단계의 드랭크와 이 단계의 드랭크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저도 여러분한테 비슷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이 제가 뭐 임용 첫
처음 보던 해에는 오히려 뭐 한 마이너스 5점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공부하고 그 다음 해에 가니까 마이너스 10점이 돼버렸어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어떤 의미도 모르고 이제 그 개념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는 막 내가 어떤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막 넣고 싶어. 그래서 썼더니 오히려 더 좋은, 더 나쁜 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공부 안 하고 보는 게 낫겠네. 그러면은 매번 그런 마이너스 5점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지만이 진짜 나의 어떤 실력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나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운동이나 공부나 어떤 연습을 하는 것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영어 교육론에 대한 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난번보다 더 못했다라고 해서 그냥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단계구나. 그러면 조금 더 하면 내가 어떤 단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는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처럼 지금 이 학생이 계속 child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앞에서 지금 백슬라이딩 파트에 나왔던 거랑 좀 유사한 거예요. 그죠? 이 학생이 children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계속 child라는 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학습자의 인터랭귀지, 그러니까 인터랭귀지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에러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과 타깃 랭귀지. 이거는 에러가 없는, 그죠? 에러가 없는 언어.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이렇게 child라고 계속 쓰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다른 명사에 복수형이면 s를 써. 이걸 배우고 나니까는 처음에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children이라고 썼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child라는 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것이 바로 과잉 일반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단계가 누구나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험 모의고사나 이렇게 시험 볼 때도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무엇을 배웠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꼭 그 배웠던 그 무엇인가가 맞지 않는 곳에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맞는 곳에 쓰이면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근데 맞지 않는 곳에 이 사람이 왜 이걸 썼지? 그러면 분명히 그 전주에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주에 배운 거를 꼭 써먹고 싶은 약간 그런 사람의 어떤 심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잉 일반화가 오잉 일반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과잉 일반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는 2007년도 전국 10번 문제에서 좀 예전 문제예요. 근데 제가 예전 문제를 좀 활용을 해서 기입형 문제로 한번 바꿔봤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무슨 교수법 같아요? 응? 네, 이게 바로 서제스토피디아 활동이에요. 여러분 서지스토피디아 활동이니까 지금 쓰이는 활동은 아니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어텐션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서지스토피디아의 또 다른 이름이 혹시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패러프렐 러닝. 즉 패러프렐이라는 게 조금 더 현대식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임플리시트 러닝이에요. 임플리시트.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딱 가르치지 않아도 약간 주변에 패러프렐 주변적인 상황으로 그냥 학습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서제스토피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선생님의 수업에는 그냥 벽에 포스터도 붙어 있고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나오나요? 여기 두 번째 파트 보면 이름도 지어줘. 너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권영주가 아니라 너는 캐롤라인이야. 너는 스테파니야. 너는 잭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옷도 약간 그런 식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조금 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학습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텐션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막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지 않고 그냥 주변적인 상황으로 내가 학습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서제스토피디아의 학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뭔가 제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제시한다. 이런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나가면은 좀 최면을 걸다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너가 그 미국 사람인 것처럼 영국 사람인 것처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정리된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에 학생에게 앵자이어티와 이니비션을 낮추는 학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 학습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패러프렐하게 임플리시트하게 한다라는 것은 익스플리시트한 거에 비해서 학습자에게 편안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막 과도하게 선생님이 너 오늘 이거 외워야 돼. have pp 뭐 10번씩 외워 100번씩 외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have pp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었어. 이런 게 바로 어떤 서제스토피디아식의 학습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나 이니비션 없이 편안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뭐 there is no limit to what you can do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 서제스토피디아 학습법 이야기할 때 그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한테 썼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너는 박지성을 끌어낸 게 바로 히딩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성 같이 숨어 있던 어떤 그 재능의 플레이어에게 그런 암시를 준 거예요. 넌 충분히 할 수 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히딩크 감독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플레이어들끼리 뭐 홍명보가 이제 그들보다는 한참 선배잖아. 그리고 그 어떤 운동선수들끼리는 굉장히 계급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깍듯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름 불러라. 언제 그 공 패스하면서 홍명보 선배님 공 저한테 패스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벌써 공이 날아가고 없는데 언제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냥 패스 뭐 명보 막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그 플레이어들이 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이 학습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 보시면 Since the teacher aims for relaxed learning environment, students can observe information from their surroundings even without direct 뭐 없이도. 네, attention 없이.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중에서 제가 A에 있는 것 중에서 어텐션 없이도 학습자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러프렐 러닝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변적 곧 임플리시트한 학습법. 그래서 이 학습법이 뭐 지금 막 우리가 뭐 바로 그 음악을 들려준다라든지 그런 게 쓰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어떤 주변적인 것들의 영향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거였지만 또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볼게요. 5번, 6번은 네거티브 트랜스퍼. 말씀드렸던 어떤 오류의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거티브 트랜스퍼에는 오버제너라이제이션과 인터피어런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B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도 한번 디렉션도 잘 보시면 이그젬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트라링규얼인지 인터링규얼인지도 쓰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디렉션도 잘 보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B에 나타난 이그젬플을 써달라라고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이그젬플을 그대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어떤 오류가 나타난 이 이그젬플을 쓰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써 주셔야지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특히나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words라는 게 없죠. 왜냐면은 학생이 여기서 찾아야 될 그 이그젬플이 뭐 진짜 4글자일지 5글자일지 6글자일지 그거는 여기서 말하지 않는 거니까 이럴 때는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많은 힌트가 바로 이게 뭐라라는 걸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interference 아니면 overgeneralization. interference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interference. 그죠? 특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한국 학생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interference는 뭐와 뭐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L1과 L2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생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긴 아니야. 인터링규얼일까요? 인트라링규얼일까요? 인터링규얼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 이게 인터피어런스고, 한국어인 학생이 영어를 어플라이 할 때 생기는 오류이고, 두 가지 잘못된 예시로는 no, I, them, everyday가 no라는 부정어와 I, them이라는 긍정문, yes라는 긍정 표시와 I never eat them 부정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 오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interlingual error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래 나와 있는 답안처럼 이렇게 interference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써서 1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내용 제가 2점 1점인데 각각 이제 그 yes와 I never eat them, no와 I eat them 이것을 이용을 해서 답안을 써주시고, 이게 이제 interlingual error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셔서 45자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능한 한 50자 안에서 50자 내외에서 쓰실 수 있도록 계속 쓰고 정서하고 쓰고 정서하고 이걸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선생님들이 어차피 우리가 항상 네 줄이라는 그 시험지에 그래서 한 50자 정도 쓰면 맞는다라는 게 이 시험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항상 질문하실 때 선생님 여기다가 2줄 그으면은 틀리나요? 안 되나요? 이거를 계속 질문하세요. 물론 뭐 끝에 가서 너무 어쩔 수 없이 좀 길어졌다 그러면 한 줄 정도 마지막에 더 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 시작부터 아예 8줄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본인은 이제 8줄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어.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2칸을 막 이렇게 빽빽하게 쓴 다음에 남은 2칸을 남겨놓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여러분이 벌써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벌써 내가 마음을 먹을 때 나는 한 4줄을 정확하게 써서 정말 모범답안처럼 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다가 8줄로 써서 뭐든지 거기에 걸리면은 맞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재수가 좋으면 정말 맞는 답으로 해서 4.5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중이 떠주기만 나와가지고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의 반타작의 느낌으로 한 번은 4점 받고 한 번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내가 4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딱 4줄에 한 50자 정도를 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 시험이 처음 보는 시험이라서 뭐 몇 자를 써야 될지 몇 줄로 나올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험이 거의 한 10년 동안 4줄로 해서 그렇게 나왔던 게 쭉 유지되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나는 8줄로 써야지라고 한다든지 뭐 한 100자 쓰고서 그냥 알아서 점수 채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이 한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정확한 답안이 아니면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도 마찬가지로 티처 A는 지금 네거티브 트랜스퍼, 그죠? 에 대한 이야기이고, 네거티브 트랜스퍼에서 인터피어런스. 네, 제가 인터피어런스. 네. 인터피어런스로 네이티브 랭귀지와 잉글리시 사이의 어떤 비슷한 점, 차이점을 아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티처 B는 지금 로트 러닝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유스가 안 돼서 나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 above the sentence level. above the sentence level이라는 건 곧 무슨 말이다? 디스코스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제가 영어 교육론 할 때 그 말의 반대말을 항상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기억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텐스 레벨의 반대말은
디스코스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어 교육식 반대말을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전적인 반대말이 아니라 영어 교육에서 말하는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연습을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센터드한 머티리얼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마티컬 포인트를 컨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폼을 어프로프리틀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그 커뮤니커티브한 어떤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글에서 이 선생님의 말에서 맞는 거, 정확한 거 하나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은 다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물론 뭐 틀린 답안이지만 뭐 반대로 한다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은 왜 틀렸나 볼게요. 1번은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죠? 코리안하고 저번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easier를 more difficult로 바꿔도 되고, 그죠? more difficult.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이거는 리가딩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모국어와 관련해서, 아니면은, 네,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약간 오히려,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렇죠. 모국어랑 관련해서, same 루트도 아니고 different 루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국어마다 다른 어떤 경로로 학습이 된다. 이제 A는 왜냐면 interference, L1과 L2의 차이를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3번은 그대로 intra가 아니라 interlingual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티처 B는 포멀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오히려 커뮤니커티브한 수업이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바로 컨텍스츄얼라이즈한 러닝이라는 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객관식 시대의 문제를 보시면 1, 2, 3, 4, 5에 물론 이제 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이 어떤 그 본문의 내용을 서술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답안이 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어떤 키워드를 활용해서 쓰면 맞는 정답이 된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런 어떤 표현들 보면 여러분이 못 쓸 말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어떤 굉장히 뭐 학문적이라는 거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좀 뭐 네이티브만 쓰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해서 1, 2, 3, 4, 5를 잘 활용하시면 지금 연습하실 때도 이러한 본문에 나오는 것의 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하나 더 볼게요. 네. 7번은 2025년 바로 올해 문제였었는데 그대로 이게 이제 그 인터랭귀지 디벨롭먼트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학습자들의 이제 언어 발달에 있어서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특성들 중에서 어떤 학습자들이 오류를 만들 때 이러한 오류를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mismatched lexical class, semantic deviation, number of arguments, word order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네 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lexical class하고 그 semantic deviation 이야기하고 보면은 약간 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보통 렉시컬이라고 하면 그 워즈나 프레이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렉시컬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미스유즈하는 거, 잘못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멘틱은 좀 더 미닝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그래서 렉시컬하고 시멘틱을 조금 유사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렉시컬 클래스라고 하면은 그 워즈나 프레이즈에 맞춰서 잘못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관사가 잘못 들어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시멘틱 디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의미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arguments는 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argument가 지금 제대로 붙지 않은 거. I were까지밖에는 안 했죠. 그 다음에 word order의 오류. 그래서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보면서 빠른 속도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는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what's the pen이 잘못된 것은 무슨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semantic deviation. 의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게 나와 있는 she's giving Mary.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죠. argument, number of argument의 오류다. 그래서 she's giving Mary, 그 다음에 뭔가 직접 목적어가 붙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답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통 evidence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evidence는, B에서의 evidence는 예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꼭 utterance나 이런 말로 썼거든요. utterance나 아니면 example.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B에서는 utterance라 example로 안 써도 evidence라고 해도 utterance라 example밖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do not copy more than 4 consecutive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여기 B 안에서의 그 예시를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게 뭐 2글자인지 3글자인지 4글자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세요라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고 찾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대로 semantic deviation과 number of arguments에 대한 것을 그 예시를 그대로 해서 써주시면은 그렇게 해도 48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보면은 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딱 만들었을 때 한 그 정도의 답이 나오게 문제 디렉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제 예전 문제를 갖고 모범 답안을 만들다 보면은 약간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전 문제들은 약간 그것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지만 요즘 문제들은 거의 정확하게 답안 딱 써놓고 보면 한 정말 정확하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세지 않아도 어떤 저 혼자서 이거 맞추기 저기 하는 거 왜 그 TV 보면 그 달인들 보면은 왜 뭐 무슨 이렇게 만두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만두 하나씩 이렇게 띄어내면서 정확하게 뭐 500g, 300g 이렇게 딱딱 띄어서 저울에 재보면 막 1g도 안 틀리고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모범 답안의 달인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48자, 47자 막 거의 한두 글자 빼놓고는 거의 다 항상 그렇게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범 답안처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답안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채점을 하는 선생님들이 딱 보았을 때 글자 수도 딱 적정하고 또 어떤 semantic deviation 이렇게 채점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이제 각각 이거에 대한 1점씩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semantic deviation 찾았어 1점, number of argument 찾았어 1점.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의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점 들어갔다 온 선생님이 채점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는 두 가지 찾았어?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의 그 크기가 구성면에서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semantic deviation에 대한 것을 여기 3줄로 쓰고, 그 다음에 argument에 대한 거를 한 반 줄 썼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 0.5점에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적정한 어떤 크기로 해서 이렇게 딱 써줄 수 있게, 그러고 나면 한 48자, 7자 이 정도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쓸 때도 좀 그 연습할 때는 그러한 어떤 방법까지도 생각하면서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고 그 다음에 8번부터 나가도록 할게요.